자, 사회복지 행정론 세 번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라는 챕터로서 1강과 2강, 1번과 2번,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와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이제 특강으로 이타주의와 협력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뭐 미리 이야기하자면 물론 시험 범위에 포함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다룰 건데, 사실 역사가 자세히 하자면 사실 할 만한 게 많이 있는데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기는 어렵고, 근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지 않고 역사를 다루게 되면 그냥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만 다루어지면 굉장히 재미가 없죠. 자, 그래도 아주 생략할 수는 없어서 주로 미국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사회복지학이라는 것 자체가 서양의 학문이고 서양에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서양에서 발전한 사회복지학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사실은 그게 곧 전 세계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이지만 이건 곧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뭐 서양이 현대의 학문이 먼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원래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역사는 강의에서 다루진 않겠고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후에 한 학기 동안에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 역사 시간엔 생략하도록 하겠고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역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형성기 19세기 중반부터 1920년대 19세기라면 1800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 행정도 같은 시기라고 물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OS도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른 과목에서 뭐 여러 과목에서 다루었을 그 COS 행정에서도 물론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출발점은 COS의 설립과 운영에서 잘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 기관을 잘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COS가 어떻게 해서 출발됐냐 하면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할 거냐, 그래서 협회예요. 영어로 소사이어티. 이게 한 개 기관이 아니고 여러 자선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기관들을 묶어내서 협회가 낸 건데요. 당연히 행정적인 기능이 COS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S는 실천을 잘하려고 모인 거긴 한데 이 개별 기관이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협력하고자 모인 거예요. 기관들이 협력하는 거는 행정의 영역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COS가 뭐 또 처음에 나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역 공동모금회와 또 지역사회복지기관 협의회가 창설되면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정과 역할이 강화되었는데요. 자, 이런 협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처음에는 이제 A 기관의 실무자, B 기관의 실무자, 또 여기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일을 시작을 했을 텐데 이게 협회 업무가 커지면 이 행정 업무를 전담할 사람이 따로 필요하게 되죠. 협회 사무국 직원 뭐 이런 건데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지금 거창대학에도 사실은 교육이니까 교수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기능이 필요해서 뭐 학생처도 있고, 난 뭐 세부적인 기구의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학생처도 있겠고 교무처도 있겠고 뭐 총장 비서실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행정 업무를 수행하죠. 거창대학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요. 사회복지 행정이 그거예요. 이런 사회복지관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그냥 실무자들이 모여서 한 시간씩 그냥 짬 내서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지내도 있겠지만 이게 조직화되고 커지면 뭔가 이것만 전담할 행정 업무만 전담할 사람이 따로 필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 행정의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14년 사회사업 교과과정에 최초로 사회복지 행정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100년도 더 전 얘기입니다. 지금 역사니까. 형성기입니다. 계속해서 형성기인데요. 1929년도에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등과 함께 지금은 커리큘럼이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 내가 1980년대에 그 사회사업 그 당시에 사회복지 공부할 때만 해도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 이거였었어요. 개별, 집단, 지역사회 조직. 지금은 개별과 집단이 합해져서 실천론, 실천기술론이 됐고 지역사회 조직이 지역사회 복지로 뭐 좀 편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자 이런 실천 방법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행정기능과 이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행정기능은 행정가, 뭔가 행정만 전담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거창대학에도 행정만 하는 사람들이 교직원들 꽤 많죠. 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기관의 서비스 제공 업무와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사회는 재정과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회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뭐 그 이제 조직과 관련돼서 이사회 얘기를 할 때 더 여러 번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창대학의 최고 책임자 누굴 거냐 하면 총장을 가장 높은 사람, 가장 결정권이 그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도립대학이라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일반 사립대학 생각을 해보면 이 위에 이사회가 따로 있어요. 상임이사들도 있고 일반 이사들도 있고 이사장도 있고요. 학교 법인에 이제 이사장이 따로 있을 건 아닙니다. 이사장이 최고 책임자예요.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기제로 뽑아서 실무적인 운영을 잘해달라고 위임한 겁니다. 총장을 누가 뽑냐 하면 뭐 뽑는 방식이 여러 개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결정을 해요. 뭐 교수회의의 추천도 있겠고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총장을 결정하는 건 총장이 스스로 혼자 되는 거 아니겠죠.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이사회가 총장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비유하자면 일반 회사들 영리 기업들에도 회장님과 사장님 누가 높은가 하면 회장님이 높잖아요. 사장은 회장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 회사의 실무적인 건 사장이 책임지겠지만 회장이 이사진에서 그 임기제인 사장을 뭐 임기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총장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에요. 이사회가 최고 책임 기구입니다. 그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도 그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관장님 뭐 그 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에요. 관장님을 누가 뽑냐면 이사회에서 사회복지 법인의 이사회에서 선발합니다. 자 이제 발전기인데요. 미국 기준입니다. 1930년대에서 60년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여서 뭐 사회복지 행정 뭐 있을 리가 없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미국의 이제 경제 대공황 시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 행정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경제 대공황 미국에서도 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뭐 뉴딜 정책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해서 사실 다른 나라인데 남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익숙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제 대공황 요 시기에 미국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빈곤한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공복지 정책을 하면서 그게 사회복지 행정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그걸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국가가 이걸 주도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행정 체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행정이 공공의 영역에서도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COS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영역이었었어요. 개별 자선기관들이 모여서 일을 하려다 보니 여기에 행정가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건 민간의 영역인데요. 자, 정부의 영역에서도 빈민들 구호하는 것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 행정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연방긴급구호청이 1934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그래서 각 주, 미국에입니다. 지방정부는 공공구제기관을 설치했고요. 사회보장법을 제정해서 35년도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롯한, 자, 여러분 정책론에서는 주로 더 다룰 내용입니다만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고요. 공공부조, 기초수급이 대표적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가의 인력이, 그러니까 정부 영역에서도 사회복지 행정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 말고 행정만 한 사람들이 인력 수요가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하고 취업할 사회복지 기관의 상황에서는 행정가와 실천가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되진 않아요. 이건 지금 정부 같은 큰 조직에선 행정가가 이제 행정만 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발전기 3번인데요. 1961년도에 미국 사회사업교육협의회는 사회사업대학의 교과과정에 사회복지 행정,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행정론이 필수 과목이고요. 1급 시험에도 포함되어 있죠. 1960년대 연방정부에 의해서 선포된 빈곤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각종 시범 프로젝트들이 지원되었고요. 또 사회복지 행정의 역할이 촉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양과로로 확립기인데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보장법과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률들이 개정이 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세분화되었고요. 사회복지 행정가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이 커졌다라는 말의 의미고요. 1976년도에는 미국 최초의 전문 학술지인 사회사업 행정이라는 그 저널이, 학술지가, 그 논문들이 실리는 책자가 출간이 되었고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서비스의 파편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70년대 이후에 통합적이고 그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사례 관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학기 내내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하게 될 겁니다. 서비스의 파편화 문제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이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내용은 반대지만 연결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건 내가 계속 그럴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한 가지의 도움만 필요한 경우보단 여러 가지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필요하다면 직업재활, 교통편의, 투약, 건강,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게 될 텐데요. 자,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기관이에요. 아니면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걸 빠짐없이 제공하는 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의 의미예요.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주어져도 하나가 중요한 게 빠지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합적은 그 포괄적인의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따로따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통합성의 원칙인데 이 따로따로를 용어로 말하자면 파편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파편,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럼 그 조각들이 파편으로 조각조각 산산이 흩어지고 나면 다시 붙진 않죠. 깨진 유리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스카치 테이프로 하나하나 붙이면 붙긴 하겠지만 원래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죠. 이게 조각조각 파편화되고 나면 다시 원래 이제 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파편화라는 것은 조각조각 따로따로 흩어졌다 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게 앞에서도 설명했고 앞으로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바로 그게 지금 생활지원에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생활지원인을 파견해서 뭐 밥하고 청소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근데 나머지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상담기관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생활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약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에선 요청이 있으면 뭐 콜택시라던가 그 승합차라던가 장애인 전용 제공은 해요. 근데 뭐 나머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파편화의 의미예요. 따로따로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세분화했어요. 이 모든 걸 한 개 기관이 다 담당할 수는 없어요. 백화점처럼.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그 대형마트 보면 건물 규모도 엄청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기관이 그렇게 돼서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 여러분들이 과자 사러 갈 때도 어떤 땐 대형마트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땐 그 편의점에 가기도 하죠. 바로 골목 옆에 있는 편의점이 좋을 때도 있고 대형 마트가 좋을 때도 있어요.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세분화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각자 여러 기관에서 제공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다양화됨에 따라서 서비스 파편화, 따로따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통합적인 서비스가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이 통합이란 말은 연계, 이거랑 같은 말이 연계예요. 그리고 파편화와 비슷한 말이 분절, 그리고 단절, 뭐 이런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계 통합은 연계하란 얘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연계한다라는 말에 아주 기본적인 현실적인 현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사회복지사 A, 여기 사회복지사 B, 여기 사회복지사 C, 또 D, E가 모여서 회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연계가 이게 뭐 택배로 뭘 주고받고 뭐 이런 연계도 연계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걸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루는 건 되게 무형의 서비스일 때가 많기 때문에 뭐 택배 주고받고 그것도 연계가 되겠지만 뭐 자금 주고받고 그런 것도 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청기관처럼 대기업과 하청처럼 뭐 사람들이 파견되기도 하고 막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연계는 아니에요. 주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떻게 잘 서비스를 협조하고 조율해 나갈 것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병원에서는 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먹는지 안 먹는지 실제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요. 지적장애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 약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요. 근데 투약은 해요. 그러니까 처방전 제공하고 약은 제공을 해요. 근데 먹는지 안 먹는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집에서 먹는 거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생활지원사예요. 생활지원사가 집에 가서 뭐 하루에 12시간 뭐 이렇게 뭐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약을 뭐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이 지금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도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생활지원인이. 그리고 약을 제공만 하고 먹는지 안 먹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러면 이게 뭔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가. 이걸 우리가 파편화됐고 분절됐고 단절됐고 따로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예 없을 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서비스가 워낙 빈약할 땐. 근데 지금 1970년대부터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그러면서 이거 따로따로 하면 안 되겠더라 라는 이제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이걸 지금 통합하는 게 사례관리 입장에선 사례관리자 역할이기도 한데,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행정 역할인 셈이죠. 지금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이 기관들을 연계내는 것만 전담하는 행정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행정 역사에 그 내용도 또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통합적인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는 사례 관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현실에선 이게 행정가의 역할과 실천가의 역할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행정의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립기인데, 자, 동그라미 4번에 1980년대 이후에 레이건 행정부의 작은 정부를 표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이 축소되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모든 사회복지 부분의 민영화가 확대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기준이에요. 60년대 70년대에 사회복지가 막 확장이 되면서 정부 역할이 커졌는데, 아주 자, 공공과 민간이, 뭐 다른 말로 하면 정부,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이 역할이 어떻게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얼마만큼을 어떤 비율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거냐는 인류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 자, 지금 LH공사 문제 때문에 많이 복잡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죠. 토지와 아파트의 공급을 공공이 주도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주도하게 내버려 둘 거냐인데요. 자, 민간이 주도했던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겠다, 공공이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더니 이것도 또한 비효율과 부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인류 역사는 아직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완전한 공공, 완전한 민간이 정답은 아니라는 건 경험을 했어요. 자유방임주 해봤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 근데 공공의 역할 늘려봤더니, 말하자면 이게 이걸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인 건데요. 자, 그것도 역시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겁니다. 완전한 공공, 완전한 민간 사이에 어딘가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아직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엔 60년대, 70년대에 정부 역할이 막 커지다가 그랬더니 비효율과 부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에 와서는 작은 정부, 이거 줄이고 이거 늘려가자, 자유시장 경제를 방향으로 하자라고 표방을 했던 대표적인 정치가입니다. 대통령이었고요, 물론. 자,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이 축소되면서 공공의 역할을 줄이게 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사회복지 부분의 민영화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따라서 1990년대 이후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과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유사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면서 재정관리의 중요성과 마케팅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회복지기관도 민간의 영역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재정관리, 마케팅, 홍보,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 이런 주제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이런 주제들은 앞으로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이후 부분이 파워포인트로는 제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시간에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겠고요.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역사가 사회복지 행정 전체 역사이기도 할 뿐더러 이제 이 우리나라의 내용들은 이후에 다른 영역들, 뭐 재정관리, 인사관리, 사회복지 조직 이런 걸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다 대부분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뭐 따로 다루지 않겠고요. 참고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